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하버드대 교수의 태도가 순간 돌변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상류층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비용 때문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연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헤더 설리번입니다. 저는 하버드 의대 보건대학원의 의료정책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고 분석해왔어요. 미국의 주요 보건정책은 제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 수립 과정에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메디케어 현대화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으로 일하기도 했어요. 특히 제가 제안한 환자 중심 의료정보 시스템은 현재 미국 내 주요 병원들의 표준 모델이 되었죠. 의료정책 전문가로서 저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자부심은 어느 날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견고하다고 믿었던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 가족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하버드 의대 캠퍼스를 휘감던 1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의료정책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의료체계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일부러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했어요. 일부 학생들은 의료보험 체계와 보험사의 보험금 승인 절차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했죠. 활기찬 토론 분위기에 흐뭇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학생들의 휴대폰을 통해 전해졌어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CEO가 맨해튼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용의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26세의 젊은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학생들도 이 비극적인 사건의 의미를 곱씹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곧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쌍둥이 딸 엠마와 루시아의 학교 보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8살 배기 두 아이가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는 거였죠. 평소 천식 증상이 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했어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소아중환자실에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악몽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마이클은 금융회사에서 일하며 좋은 직장 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연구자가 아닌 아이들 환자의 엄마로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마주하게 됐죠. 보험 담당자가 건넨 서류 뭉치를 보며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사는 아이들의 치료 대부분을 실험적 치료로 분류하며 보험 적용을 거부했습니다. 설리번 교수님, 이 치료들은 실험적 치료로 분류되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두 아이의 동시 치료는 더욱 특수한 케이스라 추가 심사가 필요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20년간 의료 정책을 연구하면서도 미쳐보지 못했던 현실이 이렇게 차갑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 고통스러워하는 두 딸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절망을 느꼈어요. 매일 밤 병실에서 두 아이의 호흡기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야경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보험사 담당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루 치료비가 수만 달러에 달했고 두 아이의 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남편의 연봉이 적지 않았지만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이때부터 보험회사와의 전쟁 같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보험사 울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항소장을 쓰고 재심사를 요청하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차가운 거절뿐이었어요. 저축한 돈은 바닥났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그마저도 언제 바닥날지 몰라 불안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돈을 쏟아 부어도 아이들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 이제 어떡하지? 남편은 밤마다 자책했어요. 좋은 보험에 가입했다고 자부했지만 현실은 달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중환자실의 정막을 깨고 제니퍼 간호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12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였고 아이들의 상태를 늘 걱정해주던 의료진 중 한 명이었죠. 커피 2잔을 들고 온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설리번 교수님,
제 동생도 비슷한 증상이었는데 한국에서 완치됐어요. 치료비는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들었고요. 그녀의 남동생은 미국의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치료법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이라는 선택지를 발견했고 지금은 완치되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위로의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믿기지 않았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복잡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제니퍼가 건넨 동생의 의료 기록을 보는 순간 제 고정관념은 완전히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자료를 찾아보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는 물론이고 최첨단 의료기술, 그리고 믿기 힘들 정도로 합리적인 치료비까지, 특히 소아호흡기 질환 치료 성공률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점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다음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 성모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답장이 올 거란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단 몇 시간 만에 답변이 왔고 그날 저녁에는 화상으로 초진까지 진행됐습니다. 김희정 교수님의 첫인상은 강렬했어요. 깐깐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화면 너머로도 전해지는 따뜻한 미소와 전문가다운 섬세함이 인상적이었죠. 교수님은 제게 아이들의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두 아이 모두 기관지 연골연화증이 의심됩니다. 지금 보내주신 CT 영상을 보니 확실해요.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희정 교수님의 설명은 명확했고 치료 계획도 구체적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예상 치료비였습니다. 미국에서 3일 동안의 치료 비용이 한국에서의 한 달 전체 치료비와 비슷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치료 계획을 말하자 남편 마이클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제가 제니퍼의 말을 듣고 보인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 아이들의 생명을 맡길 수 있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헤더 당신이 미쳤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요? 하지만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여주고 김희정 교수와의 상담 내용을 설명해주자 그도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눴어요. 모든 걸 걸어야 했죠. 집을 팔고 대출을 더 받더라도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어요. 동료 교수들은 만류했습니다. 너무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이라면서요. 헤더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잖아.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이미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의료비로 파산하는 가정들의 이야기가 실렸고 보험회사와의 분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엠마와 루시아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어 갔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 가족을 배신한 거죠. 이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한국뿐이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이 여정이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을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가슴이 떨렸어요. 15시간의 비행 동안 아이들의 상태는 계속 불안정했고 산소 호흡기를 단 채로의 이동은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죠. 비행 고도에서의 기압 변화가 아이들의 호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만약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고공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남편은 비상용 산소 탱크를 수시로 점검했고 비행기에 동행한 응급 의료진은 이륙 전부터 아이들의 생체 신호를 면밀히 관찰했어요. 기내 압력이 바뀌는 순간마다 모두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태평양 상공에서는 엠마의 산소 포화도가 잠시 떨어지면서 아찔한 순간도 있었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15시간의 비행은 마치 15일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서울 성모병원 의료진들이 이미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가슴속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은 너무 놀라 그만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죠. 한밤중인데도 의료진들이
총출동한 모습에서 이미 미국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미소는 지친 우리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희정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즉시 아이들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고 구급차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가 한국의 대학병원이라니 그저 입을 떡 벌리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첨단 의료 장비들로 가득한 시설은 미국의 어느 병원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장비들은 미국에서도 보지 못한 최신형이었어요. 특히나 놀라웠던 것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수속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국제진료센터로 안내되어 입원 수속이 시작됐고 놀랍게도 모든 과정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라면 며칠이 걸렸을 서류 작업은 단 30분 만에 완료되었죠.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전담 코디네이터가 24시간 상주하며 모든 절차를 안내했고 의료진과의 상담도 동시 통역으로 이루어졌어요. 혹시 외국인 환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조심스레 물었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뜻밖의 답변을 들었어요. 장기 체류자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병원의 외국인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국제진료센터 직원의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응급환자 우선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통역 서비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지원책에 대해서요. 심지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 환자를 위한 숙소 연계 서비스도 있다고 말이죠. 국제진료센터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료 서비스구나 싶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첫날부터 김 교수님의 진료 방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 회진을 시작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아이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셨어요. 김 교수님은 그 이후로도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회진을 오셨죠. 한 번은 제가 교수님,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죄송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이야말로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게다가 저희에겐 당연한 일상이니까요. 병원에서의 모든 검사는 당일에 이루어졌고 결과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몇 주를 기다려야 했던 전문의 상담도 한국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즉시 이루어졌어요. 이런 진료 체계 덕분에 쌍둥이들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죠. 남편 마이클은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들의 태도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듯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늦은 밤에도 간호사들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매일 밤 병실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 같은 일들이 남편 마이클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금융업계에서 20년을 일하며 차가운 비즈니스 마인드에 길들여졌던 그였지만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는 날들이 늘어났죠. 특히 그를 감동시킨 것은 야간 근무 간호사들의 세심한 보살핌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루시아가 악몽을 꾸며 울음을 터뜨렸을 때 당직 간호사는 단숨에 달려와 마치 자신의 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어요. 엠마가 열이 날 때면 열이 떨어질 때까지 밤을 새고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보다 더 세심했죠. 매일 밤 매 시간마다 체온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는데도 한 번도 짜증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이런 의료진의 헌신적인 모습에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아병동 간호사들은 매일 아침 아이들의 체온 체크를 할 때면 재미있는 스티커를 붙여주었고 주사를 맞을 때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이야기를 해주며 공포감을 덜어주었죠. 의료진들의 인수인계 시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교대 시간이 되면 이전 근무자가 다음 근무자에게 아이들의 상태를 전달하는데 단순히 의료 기록만이 아닌 아이들의 기분이나 선호도까지 세세하게 공유하더라고요. 엠마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을 좋아한다. 루시아는 잠들기 전에 작은 불을 켜두어야 한다 같은 사소한 내용까지 꼼꼼하게 전달되었죠. 이런 따뜻한 보살핌 덕분이었을까요?
아이들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의 예상보다도 빠르게 호전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의료진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따르게 되었고 매일 아침 회진 시간을 기다리며 설레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지켜본 한국 병원에서의 치료는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호흡기내과, 소아과, 물리치료과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며 통합적인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다학제 통합진료라는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매주 회의를 통해 최적의 치료 방법을 논의하고 적용하는 이 시스템은 환자의 회복을 빠르게 단축시켜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가족을 괴롭혔던 치료비는 우리 부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진료비 중간정산을 보고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죠. 보험사에서 각종 핑계와 자료를 들이밀며 거절했던 단 며칠 동안의 엄청난 치료비를 생각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정상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쌍둥이들의 하루 치료비가 수만 달러였던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2주 동안의 치료비가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찍혀 있었어요. 게다가 모든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는 전혀 없었죠.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도 감탄스러웠습니다. 의료정보 시스템은 제가 연구해온 어떤 시스템보다도 진보된 것이었어요. 병원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가 업데이트되었고 의료진들은 태블릿 PC로 언제 어디서나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고 모든 검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어요. 이런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의 완성도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아이들의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주치의의 태블릿에 알림이 떴고 CT나 MRI 같은 영상 자료도 단 몇 초 만에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서 간 결과 공유에 여러 시간이 걸렸던 것이 여기서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처방된 약까지도 자동으로 체크되어 부작용의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입력하는 순간 인공지능이 환자의 과거 병력, 알레르기 정보,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죠. 한 번은 엠마에게 처방하려던 항생제가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 위험으로 자동 체크되어 즉시 대체 약물로 변경된 적도 있었어요. 한밤중의 긴급 상황에서도 의료진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어느 날 밤 루시아의 산소 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의 일이었어요. 병실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상을 감지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김 교수님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직접 병원으로 달려와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회진은 마치 작은 컨퍼런스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담당 의사, 간호사, 전공의들이 모여 아이들의 상태를 세세하게 논의했고 모든 내용은 철저하게 기록되었어요. 의료진들은 제게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결정은 항상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죠. 치료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방적 접근 방식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치료를 시작하죠. 한국의 의료진들은 달랐어요. 가능한 모든 합병증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려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의 회복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이번 첫 주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엠마가 먼저 호전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피부색이 돌아오고 호흡도 안정되었죠. 루시아도 곧이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루시아의 이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미국에서는 매일 악화되기만 하던 아이들의 상태가 이렇게 빠르게 호전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료진들의 섬세한 케어 덕분이었죠. 단순히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치료가 이루어졌어요. 병실에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었고 매주 미술치료사가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빨리 호전될 줄 몰랐어요. 전담 간호사의 말처럼 아이들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2주 만에 산소호흡기를 떼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드디어 엠마가 처음으로 산소호흡기 없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병실에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의료진들이 준비한 작은 케이크와 풍선은 비록 소박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기쁨은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이런 따뜻한 인간미야말로 한국 의료의 진정한 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받은 치료비 명세서는
저희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한 달간의 입원 치료, 각종 검사, 약물 치료를 모두 합해도 미국에서의 3일치 입원비보다 적었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서 말이에요. 이 모든 게 한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와 외국인 환자 지원 프로그램 덕분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연구자로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디지털 차트로 모든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고 처방부터 수납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자동화된 시스템.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연구해왔던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의 실체였던 거죠. 엠마와 루시아는 이제 병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언어에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죠. 특히 병원 식당의 한식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설렁탕과 김밥은 두 아이의 최애 메뉴가 되었죠.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김희정 교수님과 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교수님의 진료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높은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의료를 공공재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예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돈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생명 존중이라고 불러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20년간 의료 정책을 연구하면서도 보지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지난날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이 아닌 정책 입안자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었죠. 이런 판단에서 나온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엠마와 루시아의 갑작스러운 입원과 미국에서의 보험금 지급 문제를 겪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평생 몰랐을 진실일 수도 있었겠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의료진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셨어요. 간호사들은 아이들을 위해 직접 만든 앨범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액자에 담아주셨죠. 그 따뜻한 마음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한국에서의 치료 과정은 끝났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교수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는 최소 6개월을 예상하고 휴직을 신청했었죠. 하지만 예상보다 아이들이 빠르게 회복되어 우리는 2개월 만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보스턴 로건공항에 도착했을 때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2달 전 절망에 빠져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쌍둥이들은 활기찬 모습으로 공항을 빠져나갔고 저는 새로운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버드 의대로 복귀하자마자 첫 번째 과제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모든 의료 기록을 분석했고 치료 과정에서 얻은 통찰을 문서화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비용 분석이었습니다. 같은 치료를 미국에서 받았다면 최소 250만 달러가 들었을 것을 한국에서는 그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집안에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파산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니 말다 했죠. 새로 시작된 학기의 첫 강의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학생들 앞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제시하자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젊은 의대생들의 반응은 의외로 적극적이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죠. 미래의 의사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의학 저널에 투고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편집장은 즉시 특별호 발간을 제안했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어요. 하지만 보험회사들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비난했죠. 그러나 이런 반발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하버드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던 날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의료계 전문가들 앞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제공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치료 성공률은 미국보다 높았으며 환자 만족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젊은 의료진들의 반응은 달랐죠. 그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CNN 메디컬 뉴스팀과의 인터뷰는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미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어요. 방송 이후 수많은 시청자들이 자신들의 유사한 경험을 공유했고 의료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료정책 청문회에 참석했어요.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의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미국 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효율성만이 아닙니다. 의료의 본질, 바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장은 조용했지만 모든 참석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보여준 치료비 비교 자료는 큰 충격을 주었죠. 같은 치료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비용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현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여러 의료기관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학제 통합 진료를 도입하고 예방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사례가 미국의 현실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는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고 압력을 가했죠. 하지만 이미 변화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보험사 CEO 살해 사건은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화는 정책적 차원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를 시작으로 여러 주에서 한국식 의료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특히 예방 중심의 의료 서비스와 통합 진료 시스템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죠. 이는 곧 다른 주로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와 루시아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두 아이는 매일 아침 한국에서 가져온 미니 태극기를 보며 인사를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이렇게 인사하는 게 두 아이들의 일과가 되었죠.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엠마와 루시아가 의사가 되겠다고 선언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김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두 아이는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의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을 보며 이제 변화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실에 들어설 때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바라봅니다. 엠마와 루시아가 의료진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다짐합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도 변화할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정말 고마워요. 한국은 제 아이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미국 의료의 미래도 구해주셨어요. 이제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보여준 기적을 미국에서도 실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우리 엠마와 루시아가 있었어요. 두 아이의 질병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이런 귀중한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값진 깨달음을 가져다 주나 봅니다. 저의 도전을 응원해 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크게 감동받은 하버드 교수 헤더 설리번의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에서 치료받은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지낸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한국의 높은 의료 서비스에 비해 낮은 진료비는 많은 외국인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미국에서도 부러워하고 도입하고 싶어 한다니 자랑스럽네요.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